이 정도 금액이라면 그 정도를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하셔갖고 매도 체액을 한다. 사실 나쁘게 말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데요. 사실 초보자가 투자하기에는 가장 안정적이면서 수익률이 높죠. 경매 대망 심태승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원장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굿프렌드 경매학원이라는 곳에서 부원장을 하고 있는, 그리고 유튜브 경매대망이라고 하고 있는 네. 심태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름이 왜 경매 대망이라고 지셨죠? 사실 별 뜻은 없는데요. 네네. 한 이제 20대 때부터 경매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 끝판왕? 네. 뭐 이런 의미로 좀 재밌자고 만든 닉네임인데 20년 전에 그 감성을 살려서. 예. 네. 예, 그런데 중간에 또 너무 네. 좀 고급스러운 걸로 바꿔보면 어떠냐. 그래서 잠깐 알바트로스라는 걸로 바꿨는데 제 스타일하고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경매대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약간 직관적인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봤을 때도. 그러면은 20대 때부터 투자를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한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지금 2000년에 시작했어요. 제가 5월에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럼 22년 차네요. 이야, 네. 진짜 오래되셨네요. 사실 최근에 약간 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짧은 투자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좀 불을 일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네. 근데 확실히 20년 동안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네. 하락장이라든지 뭐 상승장, 네. 산전수전 다 겪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저 실례가 안 되면 혹시 한 그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20대 중후반에 이거 돈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한테 제가 마흔이 되면 현찰 10억,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집 한 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차 한 대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친구들이 와 화이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네. 그런데 뭔가 원칙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30에 그건 다 이뤘고요. 우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목표가 작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차는 별 관심이 없고 현찰 100억 그리고 부동산 100개 이걸 목표로 40을 꿈꿨는데 네. 제가 지금 40이 살짝 넘었는데 네. 아직 그것까지는 못 이뤘습니다. 네, 곧 이루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육박을 했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될까요? 6박?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할게요. 여기까지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말 그 산전수전 다 겪으시면서 이 경매 시장에 대한 엄청난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 경매가 사실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보다도 좀 어렵잖아요. 네. 특히나 이 권리 분석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좀 쉽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경매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사회를 진출한 초년생이라든가 아니 뭐 대한민국 국민 성인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제 경매 권리 분석만 굳이 얘기를 하자면 네. 권리 분석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뭐 권리 분석 자체가 어렵다고 막 벌써부터 뭐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등기부등본 있죠. 네. 그걸 딱 발급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1등을 찾습니다. 날짜 1등. 거기 날짜가 다 있거든요. 그게 근저당이면 그 경매 물건은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저당일 확률이 한 70%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가는 곳이 은행이거든요. 은행은 근저당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근저당을 하는데 뭐가 설정돼 있으면 안 해주거든요, 대출을. 그러니까 뭐가 설정돼 있더라도 없애고 가거든요, 대출을 받으려면. 그래서 1순위가 근저당이면 그 밑에 있는 거는 금액이 얼마든 종류가 뭐든 개수가 몇 개든 문제없이 다 없어집니다, 경매 받으면. 반대로 말하자면 근저당보다 뭔가 다른 게 위에 있으면 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권리 분석상 하자가 있다 없다는 그것만으로 판단하면 되니까 일단 초보자들한테는 권리 분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근데 이제 중수로 넘어가면 이제 선순위 뭔가를 푸는 그 작업이 남아 있는데 네. 그거는 그 다음 얘기니까 하자가 있다 없다는 너무 쉽다.
근저당을 기준으로 위로는 인수, 밑으로는 말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화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보는 게 일단은 중요하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그 부원장님께서 어떻게 이 좋은 물건을 찾는지 그 조사 방법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자, 이제 부동산을 이게 얼마짜리 부동산이냐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요. 어떤 부동산은 뭐 한두 시간 만에 파악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부동산은 하루를 다 써도 파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근처에 어떤 무슨 아파트의 30평대를 조사한다. 그러면은 부동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몇 시간 만이면 아마 그 시세를 알아낼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에 무슨 땅값을 조사한다. 그럼 그건 좀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위치와 용도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쉬운 게 있고 굉장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물건을 조사한다기보다는 쉬운 거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쉬우니까 붙을 거고 어려운 거는 좀 적게 붙거나 안 붙을 겁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건 많이 붙는 건 남는 게 없다. 그렇죠. 먹을 게 없죠. 그리고 적게 붙는 건 남는 게 많으니까 좀 본인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공부와 조사를 통해서 좀 어려운 물건을 도전을 해라. 그게 저의 기본적인 조사 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들으니까 딱 궁금한데 어려운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약간 좀 쉽게 분석하는 노하우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을까요? 초보자들한테는 뭐 미래 가치냐, 뭐 거기에 여기 어떻게 들어오냐, 뭐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말고 그냥 딱 하나만 생각하고 가십시오. 이 경매 물건이 매매로 팔았을 때 도대체 얼마에 팔 수 있느냐만 조사해 오면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 때는 사실은 탐문이 많이 중요하죠. 그것만 조사해 온다면 경매 물건에서 뭐 버는 일은 당연히 있는 거고 또 잃지 않는 일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자가 있는 물건을 피하는 방법도 사실 그 성공하는 경매의 지름길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노하우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거는 조금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하자가 있다는 거는 내가 물어줘야 될 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자를 있는 물건을 피한다라는 거는 대중들 생각이고 그거보다 조금만 공부를 더하면 하자가 있는 물건을 즐겨야 됩니다. 즐겨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저당 밑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인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저당 위에 임차인이 있으면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걸 하자가 있다고 하거든요. 대부분은 하자가 있으면 안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어려운 그런 물건이죠. 좀 대중이 안 하는 물건이겠죠. 그래서 하자가 있는 물건이면 그만큼 싸게 삽니다. 하자가 있는 만큼. 예를 들어 1억 임차인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1억 5천에 낙찰되는 거라면 5천이면 낙찰을 받겠죠. 사실 1억 5천에 받는 거랑 똑같죠. 1억을 인수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1억 5천에 받는 효과랑 5천에 받는 효과랑 동일하긴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자 있는 거는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고 애초부터 5천보다 더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명도라는 과제가 남아있거든요.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하자가 없는 게 명도하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요? 후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증금을 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자가 없어도 가보면 거기에 불만이 가득한 점유자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자가 있는 물건은 내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를 오히려 반깁니다. 그 경험이나 공부를 조금만 더 해봐도 하자가 있는 물건이 더 좋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살고 있는 점유자가 뭐 관리 상태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내가 보증금 띄는데 그런 거를 막 잘 낼 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자가 있는 물건은 내가 돈을 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안 내면 내가 돈을 안 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도 수월하고 추가 비용도 덜 들며 그리고 입찰자가 적어서 낙찰가도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자 있는 건 싫어 이러지만
좀 공부하신 분들은 하자 있는 걸 오히려 찾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즐기는 방법을 아셔야겠죠. 이걸 정말 잘 발굴을 하면 네. 정말 큰 돈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마음도 편하고요. 알겠습니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그러면 약간 네. 유찰이 많이 되는 뭐 물건의 특징? 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유찰이 많이 되는 물건이라는 건 이것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유찰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쓰레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대중들은 네. 원래 나온 가격보다 많이 싸지니까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싸다, 좋다. 그런데 손톱만큼만 더 생각해 보면 그 물건은 싸질 때까지 아무도 안 보다가 나한테만 딱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보고 버리고 보고 버리고 보고 버리고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한 물건을 내가 싸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좋을 확률은 0%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겠네요. 확률이 10% 이런 게 아니라 다 쓰레기라고 버린 걸 내가 싸다고 좋다는 건 이건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냥 유찰 많이 된 건 시간이 없다면 아예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기존의 고정관념을 싹 바꾸셔야 돼요. 경매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원장님 영상에서 경매 초보가 낙찰 못 받는 이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경매 입찰가 여기에 대해서 좀 초보 투자자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쉬운 물건, 조사하기 쉬운 물건은 남들도 다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들어옵니다. 입찰자가 많으면 낙찰가율은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경매 배워서 좀 싸게 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매매가에 거의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1시간 걸려서 조사할 걸 조사할 게 아니라 한 2시간 걸릴 거, 3시간 걸릴 거. 그래서 좀 더 입찰자 수를 적게 해야지 되는 거지 내가 얼마를 써야 낙찰을 받겠다. 1등 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써야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매를 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경매를 잘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이제 그게 그런 조사 시간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경매 공부라는 걸 꾸준히 하면 경매 공부가 직관적으로 뭐냐? 내가 더 싸게 사기 위한 공부거든요. 그러면 공부 시간이 쭉 늘어나면 가격은 반비례로 쭉 내려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 내가 경매를 하나도 모르면 매매로 사야죠. 네. 근데 경매를 좀 공부하면 경매로 사니까 5에서 10%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경매를 많이 공부하면 5에서 10%를 싸게 살려면 경매를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죠. 또 20%, 30% 점점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물건을 입찰해라. 두 번째는 좀 여유를 갖고 꾸준하게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싼 물건이 나온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입찰가에 내가 그걸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목표에 맞춰야 된다. 이게 저의 투자의 소신입니다. 예. 약간 좀 박앤헌터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약간 그 관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남들이 안 하는 좀 어려워하는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가 있고 반대로 약간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유찰이 많이 된 거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많이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다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이미 많이 보고 나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유찰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좀 헷갈리지 말고 네. 투자자들이 좀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다양한 그 경매 관련된 썰을 풀어주시잖아요. 약간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담 그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못 받으니까 이제 법으로 만든 게 경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부동산을 경매로 넣는 겁니다. 그럼 그걸 접수를 하고 나면 이제 그게 경매로 진행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한 1년 정도 걸려요. 네. 그런데 이제 경매를 접수했을 때 감정평가사들이 그 부동산을 감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딱 생각을 해봐도 1년 전의 부동산 가격과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더 비쌀 수도 있고 더 쌀 수도 있고 더 뭐 똑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정가는 시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가를 시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감정가 때, 즉 첫 경매 나올 때는 사람들이 조사를 하러 가질 않죠. 근데 만약에
1년 전에 아무런 호재가 없었던 부동산이 그 1년 사이에 많은 호재가 있다면 시세가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유찰된 거 많으니까 유찰된 거 위주로 보지 감정가 때는 조사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감정가 때 조사를 하면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최저가로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들이 다 좋아하는 유찰된 시장을 보실 게 아니라 감정가 시장부터 공략을 해가면 좋은 물건도 혼자 입찰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가라는 그 시세 이거의 괴리를 좀 활용해서 그렇죠. 네네. 좋은 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괴리와 경쟁이 없다는 그 두 가지. 뭐 괴리가 있다는 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면 네. 다 그때부터 조사하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그런 시장은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감정가와 유찰된 그 금액, 그 갭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감정가 시장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좋은 팁 감사드리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다양한 경매 방법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 지분 반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지분 반. 네. 아파트 30평이 네. 15평이 나오는 건데 딱 잘라져서 나온 게 아니라 네네. 뭐 그냥 재미삼아 부부가 있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남편이 부동산에다가 네. 내 반을 좀 팔아주십시오. 그런 것도 돼요, 진짜? 이제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면 네. 그냥 산수로 따지면 5억짜리 아니겠습니까? 제게 그렇죠. 5억에 내놓으면 내가 절대 안 팔립니다. 누가 삽니까? 미쳤습니까? 그렇죠, 사실. 예. 뭐 심지어는 어떤 분은 조도 안 갖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반 매매 시장에는 그런 게 없죠. 왜냐하면 나도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제 값은 받아야 되니까 한꺼번에 내놓죠. 하지만 경매는 채권 채무 관계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런 것도 경매가 나오죠.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대중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많이 유찰됩니다. 한 뭐 반값 정도까지 유찰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사는 겁니다. 남들은 뭐 조도 안 갖는다 그러지만 네. 싸면 사면 됩니다. 사서 뭐 순리대로 한번 해볼까요? 내 걸 사라, 되사라. 원래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럼 이제 5억어치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뭐 근데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만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노후를 하겠습니다. 싫다. 그럼 네 걸 팔아라. 그럼 10억짜리 7억 5천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근데 그것도 싫다. 그럼 같이 팔아서 나눠 갖자. 근데 그것도 싫다. 뭐 2억 5천은 버는 건데 계속 이제 노후를 하면 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돈 갚아라 하다가 안 되면 법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법으로 갑니다. 반을 갖고 있으니까 반을 나눠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판사님이 보시기에 아파트를 반으로 나눌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물이 분할이 안 되면 경매로 현찰로 분할을 해라 넘겨버립니다. 그거를 이제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경매계에서 그걸 받으면 10억짜리 그냥 반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전부를 다 내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중이 좋아하는 경매 물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는 대중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싸게 나온 거고. 그럼 그게 10억에 낙찰될 일은 없죠. 그쵸. 10억짜리니까 매매가. 네네. 9억에 낙찰이 되면 내가 4억 5천 받고 그 사람이 4억 5천 받겠죠. 그래서 이 지분 경매가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사실은 일부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고수익이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조금만 알아가면 돈 벌 수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셔갖고 새로운 경매 시장에 한번 도전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그런 되게 좋은 노하우를 많이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1억 원 정도 목돈이 있는 한 30대 직장인이 약간 좀 투자할 만한 부동산 투자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 흔한 거부터 얘기하자면 네. 첫 번째는 상가입니다. 상가. 네. 상가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 그걸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상가의 단점이 있죠. 상가는 다른 거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1억 정도면은 건물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호수 이렇게 살 건데요.
상대적으로 매도 차익이 좀 덜합니다. 가격이 좀 덜 오르나요? 네, 덜 오릅니다. 그래서 조금 오피스텔, 그러니까 임대 위주의 그런 것들이 좀 땅이 작아서 보통 땅값이 오르는 거지 건물값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땅이 작아서 조금 매도 차익이 없거나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분양가에 했는데 5년 지났는데 분양가보다 하나도 안 올랐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주로 그 시장입니다. 그러면 그 완전 반대되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 시장이 바로 토지입니다. 토지는 부동산으로 부자 됐다 이런 사람이 상가 갖고 있어서 부자 됐다가는 거의 없고요. 저도 못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땅 갖고 부자 됐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거든요. 땅 부자는 뭐 네. 진리죠 사실. 네. 그런데 땅을 실제로 소유하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대출을 받아도 네. 놀고 먹으려고 부동산 투자했는데 내가 일을 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미래 가치를 못 보고 중간에 포기하고 팔아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용도를 굳이 얘기하자면 공장이나 창고 같은 좀 소규모 그런 것들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네. 관심이 없어요. 네. 실수요자들이나 좀 관심이 있지. 그래서 같은 가격대에 입찰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임대가 나오거든요. 임대료가. 그러네요, 사실. 네. 근데 상가랑 똑같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주의해야 돼요. 공장을 샀는데 상가만큼 나와. 그럼 상가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장 사셨는데 난 매도채액을 보고 샀어. 근데 상가만큼 월세가 나와. 그럼 분명히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산 겁니다. 네네. 뭐 누가 보기엔 상가처럼 생긴 거죠. 저는 땅이 있는 공장을 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많이 나오길 기대하지 말고 레버리지 받은 만큼 그 이자만큼만 나오는 즉 땅과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상대적으로 낡아야지 그만큼밖에 안 나올 겁니다. 땅이 커야죠. 네. 그러면 내가 벌어서 갚을 필요는 없고 집가 상승은 있으니까 뭐 안정적인 임대료는 나오지 않아도 땅을 산 건데도 이자는 나오니까 그 나중에 부 또는 매도차익에 대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공장만 담당해갖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공장에서 임대로 들어가서 공장 잘 하시는 분하고 매매로 사셔갖고 또는 경매로 사셔갖고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처음에는 비슷하게 출발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큰 차이가 납니다. 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남들이 안 하는 그 나름 블루오션의 공장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약간 그 낡은 공장 거기에 있는 땅이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오르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는 단독주택만 있어. 네. 여기는 공장만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나 이런 데서 이쁘게 잘라서 분양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매도 차익이 가장 적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중간에서 많이 유통이 있어갖고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사고 300만 원에 분양하고 대신에 뭐 허가를 내주는 조건, 뭐 오폐수가 잘 지나가는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있지만 집가 상승에서는 이미 3배 이상 됐기 때문에 그런 매도책이 좀 덜하고요.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는 곳, 뭐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집도 있고 이렇게 좀 그런 곳들이 사실 매도책은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그 정도를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하셔갖고 매도책을 한다. 사실 나쁘게 말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데요. 사실 초보자가 투자하기에는 가장 안정적이면서 수익률이 높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됩니다. 완전 동떨어진 공장 단지 이런 데 아니고 네네. 주택이라든지 막 그런 쪽이 약간 버무러진 네네. 애매한 곳에서 낡은 공장 네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제가 계속 낡은 공장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또 네. 일반인들은 가면 이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안 보고 공장만 보거든. 건물만. 후지구리하다. 예, 별론데 이게 별로야 땅이 커집니다. 똑같은 1억에서 이게 좋으면 땅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좋으면 아파트 공장이 되는 거예요. 지식산업센터가. 땅이 요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상가 산 거랑 똑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한 최대 7대3 비율이 이게 7천이면 이게 3천. 그리고 더 올라가면 9대1까지도 됩니다. 근데 99대1은 안 돼요. 그럼 이거 임대 못 넣습니다. 그쵸. 예.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니까.
확실히 없는 게 있으면 약간 잃는 게 있고 네네. 약간 그 조합을 잘 맞출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